예, 죄와벌 이승훈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저 체온 1도 올려주는 네. 37.4로 시작합시다. 예. 음. 아, 물맛이 좋아. 시원하네요. 김인섭이가 5년 실형 법정구속. 네. 예, 이게 중형이라고 봐야죠. 굉장히 중형이죠. 네. 알선 수재 사건에서 사실은 징역 5년, 검사 구형이 5년이었지 않습니까? 네. 구형만큼 때렸으니까요. 엄청 세게 때린 거죠. 글쎄 말이에요. 검사가 구형 5년 하면 되게 한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잖아요. 법조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징역 5년 구형에 5년 실형이라고 하면 김인섭이도 놀랐겠는데? 그렇습니다. 아마 제 변호사한테 엄청 항의했을 거고요. 근데 변호사 선임해서 뭐 한 거냐 이 소리 했을 거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마 더 선고하고 싶은데 구형량 고려하고 실체적 경합 관계라는 걸 생각해서 이 정도 선에서 멈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판사님이 봤을 때는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라고 평가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지만 자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요새는 좀 변화가 있는 게요. 재판부에서도 검사 구형을 받고 나서 선고할 때 검사가 놀랍니다.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실제로 이제 검사들이 구형하는 게 좀 낫다. 정치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으로 더 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양형을. 근데 가끔 올려치기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구형보다도 더 세게 때리는 그렇습니다. 거. 그런 경우는 이 경우에는 해당 안 돼요. 이 경우까지 해당된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현재 더 올려칠 수는 없어요? 더 할 수 있습니다. 더 올려칠 수는 있는 예, 거죠? 더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실제 5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게 실체적 경합 상태니까요. 2분의 1까지 가중해갖고 올라갈 수 있는 형태가 되니까 실제로 이제 7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가 있는데 이제 5년까지 해서 멈춘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네. 봐주는 건가? 네네. 이게 재판부가 김인섭이하고 이재명의 특수관계를 인정한 그 판결이잖아요. 그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네. 정바울이라고 하는 아. 아시아 디벨로퍼 대표가 있고 음. 이분이 이제 김인섭 씨를 자기 회사로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예. 로비스트로. 그리고 이제 김인섭 씨는 정진상 씨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예. 까지는 재판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진상으로부터 이재명 이 음. 결제 라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워놓고 판단이 이루어졌고 현재 재판 중인 정진상, 이재명 그 업무상 배임 사건 여기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공백 상태로 남겨두었다라고 아하.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또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알선 수재 혐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선 수재라는 게 알선 한다는 건 이제 중개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 알선이 공무원의 어떤 직무가 꼭 불법적이어야 되느냐 이걸 네. 전제로 하진 않습니다. 정당한 직무 집행에 대해서도 알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그 내용과 관련돼서 어떠한 형태의 청탁이 있었는지 그게 부정한 청탁이었는지 네. 그리고 그게 뇌물적 성격을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불법적인 직무 집행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은 판단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재판부 판사들도 이게 각각 이 같은 사람들인데 사안은 다른 재판들이 다른 재판부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질 때 네네. 다른 재판부가 판단해야 될 영역 예. 주요하게 예. 그거까지는 자기가 안 건드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있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월권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건 절차와 관련돼서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내가 갖다 선취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권한을 침해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이 유죄라는 식의 판단을 네. 김인섭 사건의 판사가 네. 심정은 같더라도 네. 이걸 판결에다가 딱 쓰거나 하면 다른 재판부가 이제 예. 충돌이 될 수 있다. 적게 되면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재판 판결문을 들고 이제 검사가 그걸 이제 들고 흔들거든요. 법정에서 이거 봐라 재판부에서 이미 기초 사실을 이렇게 인정했는데 이 재판부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검토해봐야 된다. 별로 판사들이 좋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옆부에서 판단 나온 거죠. 보면 알잖아요, 서로 같은 법원이고
그 판사가 그렇게까지 판단을 해버렸네. 그럼 심적 부담이 엄청 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 부분에 대한 핵심적 심리가 이 재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증인들 진술이나 증거 자료만 가지고 우리 재판부 판단까지 다 해버려서 이렇게 하면 나 떨어지면 어떻게 하라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점들이 이제 고려돼서 굳이 거기까지는 판단하지 않고 다만 이제 정진상에 대한 부분까지는 연결이 됐다. 특별한 형탁이 있었다. 즉 형탁이 있었다라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기초 사실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으로 봅니다. 예. 자, 이재명이가 선거해야 돼서 좀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했는데 법원이 그건 네 사정이고 네. 그렇게 된 거죠? 그 정치인이시잖아요. 정치를 이제 생계 수단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생계 목적으로 법정 출석 안 하겠다 그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구나. 그 누가 받아주? 그거 다 받아주면 사실은 재판 갈 일이 없고 수사 받을 일이 없습니다. 다 받아주기 시작하면. 그렇지. 그럼 도둑놈도 안 가지. 한두 번은 봐줄 수가 있죠.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근데 본인이 일정을 대표잖아요. 조정할 수 있잖아요.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일정이 꼬여서 못 나갑니다. 그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선거 일정을 저희가 왜 고려해야 됩니까? 그건 스스로 하시고 그 재판에 몇 번이나 나갈까요? 몇 번 나가는 상태에 대한 것들 이야기해도 지금까지 충분히 시간을 다 주지 않았냐. 그렇구나. 그렇게 되겠죠. 제가 재판부에 출석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증인으로. 네. 제가 생방송이잖아요. 네. 지방이어가지고 그 재판부 판사한테 제 생방송 시간하고 이런 걸 다 정해줬어요. 다 얘기해주면서 이러이러해서 가기가 어렵다 그랬더니 재판 시간을 바꿔주더라고. 그건 가능하죠. 예. 아예 안 나간다고 하니까 이 사단이 나는 겁니다. 보통 저도 예전에 그 선거 관련해서 안내를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고성국 TV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재판부에서 다 허용해 주셨어요. 선거 관련돼서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중요한 내용들 설명해 드리고 안내해 드리고 오겠다. 시간을 몇 시간 바꿔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통으로 다 빼주십시오. 3월에는 제가 바쁩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지금 법원을 뭘로 알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재판부도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다 수용을 해줘요. 그럼요. 다 아주 유연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시간도 바꿔주고 또 제가 도착해서 30분 있다가 다시 그 차 타고 와야 됩니다 했더니 도착하자마자 그러면 증언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순서까지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편의를 봐주니까 제 법원을 편의점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3월 내내를 자기는 다 안 된다. 그럼 4월에 총선 지나고 나면 덜 바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설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현근택이 기소했습니다. 네. 자, 이분 이야기는 저는 더 못 듣게 될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공천 이제 문제가 한번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랬는데 이분이 형사 사건 관련된 증거 기록을 민주당 게시판에 올리고 또 게시판에 올리는 거로 부족해서 SNS에 사용될 수 있게끔 개별 제공을 해줬는데 여기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록과 관련돼서 개인 정보도 다 이렇게 정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 제공을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저도 형사소송법 사건 기록을 이제 많이 열람을 하지만 개인 정보라는 게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이런 건 지우고 다 해야죠. 제공을 하더라도 그런 거 다 해야 연락처 되는데 이런 거 다 지우고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안 하고서 그냥 덜렁 통째로 1차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은 이 수사 기록, 증거 기록에 대해서 검사가 작성한 증거 기록을 수사나 재판 준비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말도록 하고 있고요. 그 준비 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형사처벌할 수 있게끔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좀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는데 그걸 게시해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개인정보 자체를 전혀 정리하거나 공개해서 안 되는데 이걸 자기가 그냥 그대로 개인정보 공개되게끔 제공을 해줬으니까 제3자에게 자신이 볼 수 있는 권한 가지고 본 형사소송 기록에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해 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또 5천만 원 이하 벌금. 꽤 무겁네요. 개인정보 보호법이 굉장히 무거운 법률입니다. 네,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센 법률이고요. 이게 뭐 선거에 나가고 못 나가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네. 아니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 심각한 거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지금 이제 고발 조치돼서 문제된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이정걸 실장이 지식디자인연구소라고 그 문학진이 공개한 폭로한
그 지식 디자인 연구소가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기관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여론조사를 하는 기업인 건 맞아요. 근데 선관위 등록은 안 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상 확인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이정근 실장의 추측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공표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곳에서 발표하는 자료. 그렇죠. 공표하면 안 되죠. 예, 그리고 그것도 공표했다는 게 아니고 예. 거기서 거기서 그런 괴상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문학지인이 폭로한 거예요. 예. 뭐든지 법으로 잣대를 대시려고. 아니, 그런 건 아닌데요.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잘못하면 조사 방식 질문 자체로도 여론을 호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예. 자, 윤석열 대통령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축사하는 중에 갑자기 대통령을 향해서 막 비난하는 고함을 치고 구호를 외쳤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강제적으로 퇴장당했거든요. 근데 이자가 보니까 카이스트 졸업생 자격으로 참석했는데 실제로는 녹색정의당, 이게 정의당이 녹색정의당으로 바꿨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색깔을 바꿨는지 뭐 녹색당이랑 합당을 한 건지. 여기에 대전시당 현직 대변인이래요. 예. 이 경우에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붙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또 뭐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규정상으로 이것이 허용되느냐 허용되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어떤 쟁점화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뭐 온라인에 막 여러 가지 올라오는 다른 국가의 대통령은 어떻게 했다.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둘 다 사실 가능한 이야기고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에 대한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네네.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게 있고 행사라는 것은 진행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공식적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고함을 지르고 만약에 그와 같은 공무상의 행동 자체가 방해가 됐다. 근데 공무집행 방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실제 방해를 한 건 사실이잖아요. 예, 방해한데 뭐 그거를 이제 현장에서 바로 제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공무집행 방해라는 것도 일정 정도 수준까지의 어느 정도의 이 시간적 텀을 필요로 하는데 집행 방해 상태까지는 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태고 폭행이나 협박이나 이런 수단이 이제 동원됐다라고까지는 아직 못 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점에 대한 건 좀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자, 이걸 이제 저도 사실 되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왜 고민이 되냐면 자꾸 영상 자체가 그 제압이 되는 사람의 어떤 압박 상태 이거로만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영상에 사실 그쪽으로 다 지금 거의 집중이 돼가고 있죠. 그래서 피해자처럼 프레임을 그렇게 지금 사실은 잡히게끔 구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 점을 지금 어떻게 좀 슬기롭게 좀 회피하거나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경호처에 좀 뭔가 연구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요. 근본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이 행동은 앞으로도 계속 대통령이 공식 행사를 하는 곳에서 반복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점과 관련돼서 지금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대통령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설명과 설득을 하는 그런 제스처도 좀 해주시는 것이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문제 삼을 수 있는 상태까지는 못 간 것 같다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제가 지금 포스코 관련 논평을 여러 제보를 받아서 그 중에 저희들이 팩트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2020년 4월 10날 이사회에서 1조 규모 자사주 취득 결의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그 한 달 전에 안건을 결정하는데 이 안건을 결정하는 사람이 당시에 최정우, 장윤아 그리고 전중선. 제가 지난주 논평에서는 전중권으로 잘못 말씀드렸는데 전중선. 이 세 사람이었어요. 이 전중선은 맞으면 CF였습니다. 그런데 통상 한 달 전에 이 안건을 한 달 후 이사회에 이 안건 올린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결정을 하나 봐요. 네네. 그러면 3월 10일이 되는데 3월 10일 날 결정을 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2일 후인 3월 12일 날 전중선이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일반인들한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1000주 매입하고 최정우가 며칠 있다가 615주 매입하고 장인아가 며칠 있다가 500주 매입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자본시장법 위반이다라고 참여연대가 당시에 고발을 했는데 네네. 이게 문재인 정권 때고 문재인 커넥션에 다 포섭되어 있는 자들이니까 검찰이 수사를 그냥 흐지부지 안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 사안은 지금도 기소가 가능하다. 지금도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걸 제가 지난주에 논평을 했거든요. 예.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말씀하신 바대로 자본시장법 174조 네. 1항이거든요. 네. 미공개,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은 네. 중요 정보. 그렇죠. 그냥 정보는 아니고 중요 정보여야 되고요. 1조 규모의 자사주 매입은 중요 정보입니까? 그건 아닙니까? 명백하죠. 1조 정도 무지무지 중요한 정보죠. 포스코라는 회사에서 예. 회사의 영업이익으로 예. 자사주를 1조를 사들인다. 시장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등할 수 있겠죠. 사들이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죠. 예. 매집을 해서 가져오는 거니까. 엄청 중요한 정보죠. 쫙 가져오니까 예. 전체 가격 자체가 확 올라갈 거다라는 중요 정보라는 데는 아무도 이견이 없는 상태다라고 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이 정보는 네. 미공개 정보는 그 이 사진만 이용하면 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진이든 누구든 미공개 정보, 그러니까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취득해서 이익을 얻으면 이 조항에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건 다른 거죠. 네. 쟤네가 주가 떨어지니까 저거 네. 자사주 매입을 할 거야라고 어떤 애널리스트가 네. 분석하고 예측을 하는 경우는 다르죠. 이거는 정보 이용이 아니니까. 원래 그러라고 애널리스트 있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근데 네. 그게 아니고 네. 하여튼 얘네가 이거 한대. 네. 라고 정보를 알고 그걸 갖고 이용을 하면 일반인들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흘려주는 거죠. 여기 이거 할 거야. 이거 사놔. 이렇게 뭐 해서 자사주 1조치 매입하기로 해서 얼마쯤 정확하게 아직 결정은 안 된지만 자사주를 대거 매입할 것 같아. 이 미공개 중요 정보죠. 네. 이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 정보를 이용하면 안 된다. 형사처벌 받게끔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조사도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아시다시피 남부지검이 다 폭파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추미애가 해체한 네네. 그 금융 증권 합수부 해체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 뭐 수사한다고 해도 정신 없는 상태였고 수사가 이제 어려운 상태였는데 한 가지는 좀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 여기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당시에 주가가 너무 떨어지고 있어서 주가 방어 목적으로 임원들이 먼저 주식을 산 거다 이런 주장이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자, 그건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게요. 임원은 한 주라도 주식을 사게 되면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점이니까 바로 이거는 임원이 주식을 취득하면 공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몰랐거나 그러니까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사실은요. 아니면 CFO야 CFO. 네, 신경을 안 썼거나 재정 책임자야. 그러니까 알고서 샀거나.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강력한 항변 사유가 됩니다. 다 공개될 거 다 알았어요. 해당되는 자사주 매입 관련돼서 이렇게 될 거 알았고 두 번째로 그거를 설명하려면 저 그거 산 다음에 주식 안 팔지 않았습니까? 주가 뛰고 팔았어야죠. 미공개 보통 그렇게 하고 팡 치고 빠질 것 같기 전에 팔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는 안 하지 않았습니까? 환가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 주장이 두 가지 이제 고리로 확인이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확인이 돼서 만약에 올라가기 전에 사서 자사주 매입한다고 1조를 딱 하고 공개된 다음에 주식이 쫙 가격이 뛴 다음에 적정 시점에 가격 떨어질 때쯤에 탁 팔았다. 그럼 이제 전형적인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게 작전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뭐 완전 작전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하여튼 그런 형태로 해서 미공개. 근데 알았어요. 네. 이게 너무 주가가 떨어져서 내가 그거 방어하려고 샀다 하려면 한 달 후에 1조짜리 사갖고서 방어하려고 지금 결정해 놓고 나서 그 1000주 사고 600주 산다고 해서 그게 방어가 돼요? 독특한 발상이긴 한데요. 독특한 발상이긴 한데 그러나 이제 이럴 수는 있죠. 임원들이 주식을 사니까 가격이 뛰는 거에 대한 문제는 다른 문제로 놓고 굳이 분리해서 본다면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사실은 방어 논리에 대해서 아시는 게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분리시켜 놓고 임원들도 적극적으로 자기 개인 주식을 취득할 정도로 주가의 방어 그럼 주가의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갖고 있다. 이런 형태로 이제 보여줄 수도 있다. 근데 근본적으로 1조 사는데 지금 한 게 뭐 총 쓴 게 30몇 억 썼잖아요. 30몇 억 사실 뭐 원발에 오줌 는다. 이 정도 표현밖에 안 되는 금액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거는 이 정도면은
큰 돈이죠. 큰 돈벌이 큰 한 돈이죠. 거죠. 큰 예, 돈이죠. 그것도 며칠 만에 그렇죠. 또는 몇 달 만에. 네, 그렇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어쨌든 이거를 흐지부지 해서 그냥 덮어버린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다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 가능하죠. 예. 수사 다 누가 가능하죠. 다시 고발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현재 참여연대 고발 건만으로 네, 그것 건은 재기 수사 명령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수사와 관련돼서는 수사기관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판단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네. 설사 기소유예 처분이나 네.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게 종국적 처분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수사의 어떤 필요성이나 새로운 증거 자료 같은 것들이 보완이 된다라고 네. 한다면 얼마든지 수사는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사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들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제가 이제 그 고성국 박사님하고 이 방송을 하면서 방송을 또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되고 전화 통화를 받게 됩니다. 그분들을 보면 항상 느끼는 게 오늘 하루 뭐 몇 달 이걸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500일, 5000일, 10년 후, 20년 후 이런 미래를 걱정하시면서 항상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과 경험을 공유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과 지혜를 항상 건강한 상태에서 많이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성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재와 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